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갔고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정말 궁금한데 모든 것이 비공개입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는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 설계한 한 법조인은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는 그동안 수차례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고 지금 여러 가지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한 사람은 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고 그걸 받아 챙긴 권력자의 아내는 아무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을 공정과 상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2024년 9월 6일은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무너진 날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최대 출력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엔진 한쪽이 지금 가동이 좀 늦게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변혜재 대표가 조금 늦는다고 하니까 변혜재 대표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오면은 하고 김종대 의원님 마침 저하고 지금 둘이 인터뷰하는 김에 요즘에 개업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거는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인데요. 지금 민주당은 제보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이 계속 개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병주 의원이 이제 제보 내용을 지금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보는 있는데 제보 내용은 공개가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예방적 차원에서 딴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제 계엄령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사실 계엄 얘기를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저거든요. 총선 직후부터 아마 이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민주당하고 같은 근거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한 근거는 실제로 경호처가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님이.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 계엄 자체만 보면은 이게 그럴 수도 있나? 뭔 소린가 하기 쉬운데 이 전모가 있어요. 전모가. 이걸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의 경호처가 검토한 거는, 이런 거죠. 집권 중반기에 가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불쑥 용산이 시위대에 포위되었을 경우 대비 계획이 있냐. 이런 검토가 작년에 시작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하려면 집무실 이전 전에 하든가. 아니면 첫 해. 이게 경호가 되는 공간이야 따져볼 만한데 그때는 그냥 된다 그러고 옮겨놨다가 용산에 와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고 나날이 이게 무슨 뭐 촛불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이 정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압박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중반기 다 돼가지고 이 사통팔달 용산이 포위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경찰 편제 개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방경찰청에 별도 부대를 다 창설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그 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뭐 수사, 외사, 정보 등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게 뭐냐면 경찰이니까 병력이 아니라 경력이죠. 일정 정도 인원을 편성해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사태,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용산에 직결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무슨 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 확인이 안 돼요. 비밀리에 편성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픈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언론에 안 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서울경찰청장 주관으로 그 개편 작업을 3월에 완료했다. 총선 전에. 그러면 지금 각 지방 경찰청에 말하자면 옛날에 백골단 같은 그런 부서가 지금 편성이 돼 있다 이겁니까? 뭐 경비 경력이겠죠. 경비. 백골단은 이제 그 사복이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용산에 신속하게 집결해서 서울경찰청장 지휘를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집권 3년 차에 하냐고. 그렇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같이 나온 얘기가 경비계엄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경찰 병력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러면은 그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도 같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쭉 드리는 거고, 여기서 최근에 나온 팩트가 이게 심상치 않은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국방이 결산심사에서 부승찬 의원의 폭로였는데, 예. 올해 3월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방문이에요. 행안부 장관 군부대 방문에 고현학만 빼고 국회 자료 제출했다.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도 모른다 그랬다. 근데 확인해 보니 사실이더라. 해가지고 결국은 국방부에서 시인을 했죠. 그 3월이 경찰 체제 개편이 완료된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민 장관이 뭐 대공수사권 이관 때문에 그 저기 방첩살 방문했다 그랬는데,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 갔다는 것은 확인을 해 줬습니까? 네.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3월 26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모든 부대 방문에 그것만 비밀이에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하고 같이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이 간 건 이해가 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서 수사기관끼리 협조회의였다. 난 그건 이해가 간다고. 근데 장관이 왜 끼냐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왜 비밀이냐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 회의가 끝나고. 근데 거기에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도 충안고 출신이지만 중령 대령들도 배석을 했는데 거기에 충안고 출신도 있었다. 동창이 하러 갔군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아마 방첩사령관의 9년 선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기 국회에서는 뭐 이걸 갖다가 저기 어떤 그 국방위에 이렇게 간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방첩사 간 걸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때가 경찰과 군의 협조 체계를 얘기할 만한 게 3월에 있었던 경찰 편제 개편 그 건 아니냐. 이걸 제가 보는 거죠. 시점이 그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었으니 점검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대공수사권 이건이 그게 언제 된 얘기인데, 그게. 그리고 그건 국정원과 관계된 거 아닙니까? 국정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기관 협조를 받아 수사하면 됐지. 3년이 더 지나서 거길 왜 오냐고, 장관이. 그리고 국방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국방장관을 만나서 협조하는 거지. 무슨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 몰래 그래. 그 밑에 예하부대 방첩사를 만나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지난번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문건 작성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결국은 뭐 한번 뭐 검토 차원에서 뭐 했다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청원도 막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호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걸 검토하는 차원에서 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대비 계획 자체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방어가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여론 지형에서, 지금의 어떤 여론 지형에서는 그것이 경호처 주관으로 이루어졌고, 관계 장관들 간의 협조 회의나 뭐 국가의 정책으로 간 게 아니라 경호처가 정권을 휘두르면서 어떤 부처를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월권을 했다는 시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호처가 작년에 통과시킨 시행령에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자
약간 수위를 낮춰가지고 협의하겠다로 표현을 바꿔 새로운 시행령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군 경찰에 대한 경호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졌고, 그런 어떤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군 경찰이 대통령 경우에 협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일종의 요구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군 경찰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자기 공간에 불러들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말하자면 이게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다분히 실세에 의한 어떤 그 대통령 일인을 위한 실세, 어떤 그 문고리 권력의 작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 청와대에 비해서 경호에 취약한 것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청와대만 해도 들어가는 길이 또 이렇게 막아졌을 수도 있고 또 경내도 워낙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책 없이 이렇게 용산 시내 한가운데로 탁 나오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건데, 실제로 겸령 이렇게 이제 검토하고 막 뭐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데 발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 논리인데, 이게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아지고 할 때 시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거냐. 말하자면 용산에 대한 포위 압박, 이렇게 되면은 그 용산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에 대한 공격의 신화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용산 대통령실이 묘한 게 군부대 안에 있다고. 거기가 국방부 합참이 그렇죠.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군사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시위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위할 때 묘하게도 군부대하고 직접 마주하는 형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또 대한민국 전쟁지도본부란 말이에요, 여기가. 유사시에는. 그래서 대포콘 3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그 용산 벙커에서 아마 전쟁 지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군사시설이 뭐 있습니까? 국방부, 합참, 예. 그다음에 예하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위대가 용산 근처에 집결을 하면 결국은 군사시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대응할 해석될 수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군부대 안에 숨어버린 형국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용산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뭐 무턱대고 옮겼다가 아니고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게 뭐 검토고 뭐고가 아니라 일단 저 청와대 못 들어간다가 1번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후보지를 물삭했습니다. 순서가 다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엔 광화문도 검토 대상이었죠. 근데 그 제일 부지가 넓고 만만한 게 군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도 검토가 됐지만은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서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 들어갈 때 뭐 법적 절차고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천공이 얘기하듯이 용산 시대를 열어야 된다. 무조건 목표는 그르디로 그냥 맞춰지고 들어가 보려니 여기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당탕탕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인수위 기간에 다 끝났어요. 모든 의사결정이. 그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검토조차 제대로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저것 지금 와서 맞춰 보면 천공이 용산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청와대 나오기 전에 용산을 찍어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나오기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봐가지고 용산으로 정해준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당시 김용현, 집무실 이전 TF 부단장이었죠. 여기가 처음에 11개인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경향신문의 국방 전문 기자 박성진 기자를 만나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 3월 어느 시점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박성 기자가 국방부로 들어와라. 어차피 여긴 국방부가 있을 때가 아니다. 뭐 남태령으로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듣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그 박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그 얘기 마저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김영원 처장이.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중간쯤에 한 수요일쯤 됐을 때 용산 이전이 결정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국방부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비워라. 그 3월 말인가 그래요. 비워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시간 주고 비우라 그런 거죠. 그런데 훗날 김용현 그때 그 TF 부단장이 이걸 부인했는데 그래서 오랜 직위 박성진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아하. 거짓말 한다죠. 예. 그러면서 깨알같이 있었던 얘기를 다 증언을 하더라고. 그 박성진 기자 이름 밝히셔도 괜찮나요? 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내가 깐다 그러니까 직함이 틀릴까봐 메시지가 또 오더라고. 국방 전문 기자가 아니라 안보 전문 기자니까 직함도 정확하게 써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픈하는 걸 환영한 거예요. 직함이 틀릴까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도 하고 만약에 국정조사도 하고 그러면 박 기자가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네요. 아, 있죠. 예. 아니,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예. 제가 다 갖고 있어, 지금. 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김용현이 위험인물이라고 봤죠. 보스가 옮긴다 그러니까 맹종하는구나. 그래서 국방부를 제물로 삼는구나. 그리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것들 와가지고 아예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 봐가지고 여태까지 뭐 저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러고서 무턱대고 올 때 제가 그때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뭐 성일종, 김재원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싸우면서 제일 문제는 경호다. 감당이 안 되는 경호 대책 없이 왔다 당신들. 이러니까 현대화된 경호 체제로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현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현대화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북한 무인기가 재작년에 용산을 이쁘게 뚫었어. 그걸 숨기다가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온 풍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도청 감청에 뚫리지. 허구한 날 그랬다. 허구한 날. 와보니 대책이 없는 거야, 대책이. 근데 이제 전국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자들은 이게 난 간신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공론화하고 어떤 국가에 적절하게 자산을 동원해서 어떤 비상사태 관리 이런 걸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업무인데 지가 대통령한테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일종의 어떤 과잉 충성이 시작돼 가지고 막 국방부 경찰 막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행령을 슬쩍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재작년에 그 경호처가 파견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새로운 걸 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살짝 수위를 낮춰가지고 경호처 시행령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장악을 해서 지가 군과 경찰을 장악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말 그대로 이거 북한판 호위사령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호처가 아니라 대통령 호위사령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군과 경찰에 대한 장악을 한 건데 신원식 국방장관을 완전히 패싱했다. 그래가지고 사령관들을 자기 한남동 관저로 불러들이고 이상민 장관은 또 새로운 시스템이 이게 대통령에 관계된 거라 그러니까 또 방첩사를 찾아가서 협조를 하고 방첩사, 경호처 이런 기관이 여기에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이 커진 겁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힘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는 야 내가 믿을 사람 경호처장밖에 없구나. 내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하는구나. 얼마나 기특하겠어.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장관까지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군을 직접 통제하라고. 지금 관저는 집무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그 용산에서 그 집무실은 뭐 다 아실 테고 거기서 이촌역 쪽에 예. 그 38번 게이트인가 거리로 나와 가지고 쭉 그 경의선 철길 있는 도로 그 국립중앙박물관 앞을 통해 가다가 이제 용산구청 쪽으로 해서 거기서
이태원이잖아요. 고개 남으면 이태원. 그리고 이태원을 지나서 내려가면 한남동이 나오고, 그러면 한강이 저 보이는 한남대교 부근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한남동 공간이 밀집된다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니까 좋기 1km는 훨씬 넘고. 거기는 군사 시설은 없죠. 아니, 그 한남동 공간이 있는 그 자체가 해병대 재산이고, 거기가 해병대 군사시설이에요, 원래. 거기에 대통령, 경호처장, 합참의장, 그 다음에 각군 총장 관사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아니면 그 전에 원래 있었습니까? 대통령만 대통령이 빼고. 이제 새로 들어온 거고. 예. 근데 외교부 장관은 나가고. 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쳐들어오고. 들어오고. 그 외교부야 지금 없죠. 그렇게 보니까 거기는 해병대예요. 해병대가 자기 재산이고 원래 지키던 데가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12.12 쿠데타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한남동 예. 공간을 해병대가 지켰잖아. 그랬는데 육군 특전사병력이 와서 해병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거죠. 그래 거기는 해병대 재산으로 돼 있고, 그래 거기가 군사시설이에요. 계엄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분명히 보면 제보를 받은 것 같고 어떤 그 밝힐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내세우는 논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다 꾸며놨다. 그러니까 핵심 키맨들을 다 충암고로 포진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엄을 발동할 뭐 그런 징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 뭐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박근혜 탄핵 때 그 계엄 문건은 순수하게 군 내부에서 검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청와대 누가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뭐 특공여당 같은 이 핵심 무력을 방송사와 국회와 주요 대학이라든가 이런 거점을 점령해서 이 헌정을 마비시키느냐, 요런 검토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방첩사, 특전사, 경찰 해가지고 짜임새 있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경호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한 거고, 유사시에 그 시스템만 갖고도 실패할 경우, 그랬을 때 이제 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까지 열어둔다. 이렇게 하면은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헌법에 계엄을 설사 대통령이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 제재구현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해제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반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엄이냐를 봐야죠. 지금은 내가 제일 이 논의가 불안해 보이는 게 그건데, 이 경비계엄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또 있다고. 근데 이걸 뭉뚱그려 그냥 계엄이라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는 거야. 심지어 어떤 방송 진행자는 저한테 그럼 계엄 선포되면 모든 시민들 휴대폰까지 장악하거나 마비시킵니까? 아니 뭐 별의별 질문이 다 나와. 그럼 다 휴대폰 마비시키면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이 되는 거야. 모든 생활이 다 멈춤이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극단적 상황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계엄법으로도 선포하고 실행하면 계엄사 포고령으로 다 돼.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이자들이 제법 영리하게 했다.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위수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수령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박근혜 때 같이 무식하게 한 게 아니라 세분화한 것 같다. 아마도 그런 검토는 했을 거다. 학습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런 전반적인 게 드러나지 않게 어떤 경호처 실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이 자체를 정확히 관찰하고 문제를 삼아야지 그냥 계엄 이래 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 이 국민들한테는 정확한 지식, 이걸 또 책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공포에 젖으면 우리가 선동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 지난번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들어왔을 때 좀 불러서 도움도 받고 조언도 듣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요즘 조현천 씨 아주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합니까? 제가 최근에 2번 봤어요. 예. 결혼식장에서. 그런 데까지 오고 뭐 이러고 다들 공개된 장소에서 뭐 옛날 그 예비역들 뭐 다 인사하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오픈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일단은 관심사죠. 그런데 그때 그 박근혜 계엄 문건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부실하게 된 업보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거를 바로 단죄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무죄 그다음에 기소유예 이렇게 하고 그냥 작은 별건으로 처벌받는 걸로 전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어떤 심판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도 무죄인데 지금 왜 우리가 법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대비계획 세운 거다. 그러면 뭘 세워도 다 되는 게 돼버린 면죄부를 줘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현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냈는데 굳이 뭐 찌끄레기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갔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곰팡이처럼 쭉 자라나잖아요. 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정부가 전두환 사면한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어찌됐든 이렇게 몇십 년 만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했는데 그래 다 한번 또 화합하고 가야지 이런 차원에서 전두환 사면해줬다가 나중에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완전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정리라고 하는 게 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하나의 어떤 역사에 매듭을 짓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비용과 대가를 치른다는 거 이번에도 또 계엄 논의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제 대표 오셨네. 예. 이제 주포가 오셨네, 주포가. 그래요. 예. 변희재 대표 오는 동안에 우리 김정대 의원님 모시고 계엄에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 자,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 참 이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변희재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잠깐 착각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백운계 정치를 번지 김종대, 변희재 두 분 아주 최대 출력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력을 했어요. 예, 이러곤 했어요. 예. 그 이름표도 차세요. 하도 오랜만에 같이 나가지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 계셨죠? 예. 아예 이름표 차 조금 정도 하고 숨 좀 돌리고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얼굴이 간판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그거 사진으로 찾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불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때의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하는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원회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심이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거나 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혹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변명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변희재 대표님 기대 안 했죠? 근데 그 검찰총장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냥 우리가 진짜 이 법을 잘 모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현명치 못한 판단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저분은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범죄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최고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김건희를 마치 수사를 할 것처럼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현명치 못한 판단과 법은 다르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그동안에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계속 공부를 떼고 마치 할 것처럼 그랬습니까? 저거는 검찰총장으로서 해서 안 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현명치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요거는 또 힘줘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은 있다는 걸 또 저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법리로 보면은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지만 저건 용산에다가도 좀 나름대로 나 처벌은 안 하지만 예. 현명치 못하고 부적절하고 딱 그 정도 감정인 것 요런 정도로 해서 자기 일종의 어떤 뭐 프로파간다를 비법 이외의 영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용산도 뭐 좋은 말은 아니지 뭐 그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마하고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명하진 않지만은 뭐 범죄는 아니다. 그러려 그랬으면은 저분 이렇게 떠들었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저분 그래도 이 평범한 국민들은 또 저분한테 기대 건 사람도 있었잖아요 많이. 예. 행여나 했죠. 혹시나 했죠. 그런데 뭐 사실은 이미 구성부터 그리고 또 절차부터 최재형 목사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심의에 이제 진술을 못했죠. 예. 그리고 김건희 측의 주장만 채택을 한 건데 얼마 전에 경북 경찰청 거기서 저 임성근 사단장 과실치사 여부를 갖다 면죄부를 줄 때도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 수사심의회가 열렸는데 위원장은 국회 출석해서 누군지 알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위원이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유족 측이나 어떤 그 박정훈 변호인 측의 진술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사심의회는 주로 피해자가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최재형 목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어떤 검찰 수사에 잘못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이걸 다시 한번 재심을 해보자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수사심의회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피해받는 쪽이 빠진다는 거야. 당연히 수사에 불만이 있을 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경북경찰청도 없고 이번에 디올백도 없어요. 그 다음에 비공개예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수사 기록을 안 보여줘. 종합 판단만 하래. 그러니까 경북경찰청 경우는 어땠습니까? 수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날 A4지 한 장, 그거 딱 그 자료 준 거 한 장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 장.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우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제시한 건 원래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열었느냐가 문제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같아요. 수사 기록 본 게 없대. 근데 원래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기소를 안 하기로 한 게 맞느냐, 이런 기본 정보는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종의 유령 조직이고, 일종의 어떤 둘러리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이런 심의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이해람 중사 사망 때 뭐 이렇게 수사 심의 보면은 우리는 중계방송을 들었어요. 오늘 심의에서 뭔 일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원성을 들은 건 이거예요. 수사 심의회 때문에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 검찰의 프로세스가. 근데 이거 한 번에 뚜다닥 끝나.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이게. 이게 어떻게 수사심의예요? 말아먹는 위원회지. 지금 박준영 변호사인가 수사심의위원회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검토했던 설계했던 분이잖아요. 네. 차라리 수사심의위원회 없애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성과였는데 검찰개혁의 하나의 성과였고 사실은 저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제 사건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 정권 들어와서는 할 필요 없겠다. 저 송영길 대표 수사심의 하는 거 보니까 남이 정말 이 수사를 해놓은 거를 이게 기소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려면은 수사한 것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바로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기각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의미하겠다 싶어 저도 안 해버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죠. 수사가 잘못된 거에서 피해자들이 이 활용해야 할 제도인데 피해자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조정은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쭉 갔는데 이제는 결국 특검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특검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정치 구도로는 불가능하죠. 특히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나 지금 계엄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좌우 이념 대결을 또 아주 거세게 붙여버릴 거니까 108명의 그 국힘당 의원들이 8명을 빼내는 부분이 이념의 벽이 높아지면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막 다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념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오늘 제가 나왔는데, 제가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이 태블릿 문제로 구속이 되고요. 지금 또 2차 구속 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 대해서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촛불 쪽 인사 한 25명, 그리고 이제 보수 인사 한 30명이 이렇게 성명서를 내줬는데, 오늘 제가 또 받아보니까 보수 인사가 쫙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나 싶었더니, 문재인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좌우 이념이 높아지니까, 이 보수가 중간으로 나오다가 또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린 저에 대한 성명을 내주는 사람의 쪽수만 봐도, 지금 이념의 벽이 지금 막 높아지고 있구나. 이러면은 특검도 힘들어지고 상당히 다 여의치 않게 되죠.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념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구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 여론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윤석열 대해서.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 그리고 의사 문제가, 원래 의사가 이 대표적인 보수 집단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의사들은 의사협회 조사인데 거의 97%가 윤석열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들을 때려잡으니까 연결된 보수단체나 이제 보수 원로들이 지금 다 돌아서가지고 실제로 지금 유튜브 보면 정규제 조갑제 난리 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공동묘지로 만들고 있다. 이래가지고 보수가 지금 윤석열을 확 치러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문재인이 들치니까 올 수도 없. 예. 또 이제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아마 이 정권 차원에서 이 문재인 거를 쥐고 있다가 위험할 때 한번 쓰려고 지금 준비한 거를 지금 풀어서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대 증원 문제를 윤석열이 걸고 나왔을 때는 이미 보수 쪽은 내 편이고 이거 하면은 중도 쪽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 했다가 삐끗한 거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거세게 나올 줄 모르고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거세게 나오니까 이제 보수층도 흩어졌는데 이거 아차 하면서 이거를 바로 잡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념의 벽을 더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우회 전략이네요. 문재인을 때려서 보수를 갖다가 긁어 모은다. 그걸로 또 의정 대란이나 이런 어떤 공격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방탄한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같아요. 예. 예. 근데 거꾸로 또 사실은 다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때 친문이 사실은 공천에서 많이 제거됐다. 예. 그러나서 이게 조금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또 봉합시켜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제 방탄연대라고는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이제 명문연대 이렇게 가고 합쳐지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 쪽에서 봤을 때는 다 예상하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가라 그렇지. 하는 차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영이 뚜렷해지니까. 이제 이 이념력은 더 높아지는 거죠. 더 높아지는. 그럴수록 국민의힘 108명 그거는 이제 대오가 입지가 더- 좁아지죠. 딱 뭉쳐가지고 움직일 틈이 없어지고 윤석열 입장에서 어쨌든 임기만 지키면 된다는 차원이라면은 이게 낫죠. 이렇게 꽉 버티고 있으면 임기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변희재 대표님 보시기에 방법 없습니까? 아니죠. 이대로 가면은 이 이른바 제가 빗장수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윤석열의 빗장수비를 못 뚫는 거죠. 이러면은 네. 명문연대라는 거 해봐야 문재인 지키기 위해서 멈추는 거지. 우린 지금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원래부터 이 정권이 단순히 무슨 막 극우니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세력이 보수로 넘어와서 이 들어오는 한마디로 족보를 파괴시킨 정권이어서 다 이 꼬였다 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다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결국 그 검찰 세력이 이제 고삐가 풀렸잖아요. 저는 단순히 이게 이번에 문재인 수사가 야 윤석열이 야 이번에 문재인 좀 뭐 한번 좀 어떻게 잡아봐 이거 플러스 알파 검찰 내에서 나도 한번 윤석열 한동훈처럼 돼보자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각 직원마다 한 3, 4모 모여가지고 뭐 지들은 뭐 조작을 할 줄 모릅니까? 뭐 수사권이 없습니까? 이게 검찰에 불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문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검찰들이 이제 이른바 사냥개들이 이제 고삐가 풀려서 주인을 무는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한테 이 책임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게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검찰 무리들 내가 잘못 컨트롤했다.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중간층부터 이제 좀 확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없이 민주당을 손잡아서 이념되기로 으쌰으쌰한다. 이러면은 뭐 극한까지 가는 거죠. 변희재 대표는 아우신 김에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자꾸 뉴라이트 쪽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막 심고 그러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그 이른바 태극기 인사들을 안 심었어요. 예. 왜냐면 태극기들은 원래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윤석열 조작 수사를 제일 잘하는 이거 제가 태극기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인사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이제 막 뚫려 들어가고 이진숙이라든지 김문수라든지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도 이 태극기 운동 같이 했었던 그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박근혜 측 변호사입니다. 예, 들어가고 정호성 들어가고 요런 부분들이 계엄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할 때부터 보수층이 이 계엄론을 굉장히 많이 떠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태극기 인사들을 임명 안 하다가 갑자기 태극기를 끌어들이는 거 보면은 계엄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게 그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야합되고 있지 않나 봐요. 변희재 대표는 개인적으로 뉴라이트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올드라이트입니다. 올드라이트. 네, 올드라이트. 정통보수. 정통보수. 네,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가 간신보다 더 한 단계 진화한 걸 적신이라 그래. 적신. 도적할 때 적자야. 그러니까 간신은 지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적신은 아예 전복을 시켜가지고 강탈해 버려요. 예컨대 옛날에 5.16 쿠데타, 또 12.12 군사반란 해가지고 통째로 먹는 거예요. 그 이후로 30년 동안 없었다고 40년 동안. 근데 윤 대통령이 적신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숙주를 그냥 완전히 그 초토화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40년 동안 없던 인물이 나타나면서부터 개인의 그 컴플렉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유달리 왜 유신 선포하고 전두환이 막 그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컴플렉스가 심해요. 내가 정상적 방법으로 집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 엎은 정권이 어쨌든 나쁜 놈이 돼줘야 내 정당성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부수적 희생자들이나 전부 다 한때 내가 응징을 했다 하더라도 저 나쁜 놈만 빼고는 가급적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채워줘야 아무래도 이 콤플렉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좀 위로받는다고 스스로 느끼는 경향이 있고 의심과 질투심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 뺑뺑이 환자 돌듯이 여기저기 건드려 보다가 또 판을 짜. 그걸 가지고. 전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뭐 변 대표가 얘기한 그런 식의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도는 알겠는데 전 조금 어렵다고 봐요. 일단은 그런 구도로 가가지고 방어는 되고 자기들 어떤 중심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새로 그것이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걸 막는 기제지 개선되고 좋아지는 어떤 기획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사실 옛날 스펙트럼으로 보면 두 분은 이쪽 끝하고 이쪽 끝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은 목소리들이 막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윤석열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슨 세상이 좀 달라진 걸까요? 두 분 생각을 갑자기 좀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아까 그 문제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검찰 세력이 보수로 숙주 넘어가는 이런 없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뭐 그 현대사에서 없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를 파괴해서 정권 잡아버리니까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뿐이 아니라 보수가 사실은 꽤 많이 이탈해 왔는데 이제 윤석열 애들이 이제 확실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그 권력 관리 능력은 있겠구나. 이탈하니까 또 이탈 못하게 딱 벽을 막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워낙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취재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 관계는 완전히 쫑났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죠. 그 한동훈이 좀 이제 자기 포지션을 좀 넓혀서 최소한 전두환 때 노태우 정도의 쇼는 하도록 양해해 줄 줄 알았는데, 윤석열은 끝까지 한동훈 걔는 그냥 자기 검사 시절 때 하수인밖에 안 된다 해서 움직일 틈을 안 줬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념 전쟁 가버리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냥 여전히 윤석열의 그 부속품 하수인으로 이제 해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수사 들어가면서 한동훈은 거기서 의원만 해야지 딴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둘이 인간적으로 깨졌건 뭐 관계없이 그냥 여전히 한동훈은 윤석열 밑에서 그냥 있는 거죠. 지금 변희재 대표 분석을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양쪽의 이념의 벽을 높여가지고 자기 쪽 사람들 이렇게 단속하고 한동훈 주저앉히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걸 이제 제 식으로 해석한 게 적신의 컴플렉스다. 그 역사에서 이게 패턴이 많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안심이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신이나 전두환의 강압 정치, 공포 정치의 이유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구도를 노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이후에 과연 원하는 대로 될 거냐는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과연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보수 세력을 갖다 묶어두는 효과는 난 분명히 인정을 한다, 이게.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내용이 일단 국민적인 호소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검찰 내에서도 의심을 하는 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게 뒤섞여 버렸을 때 이럴 때 어떠냐 이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밑에서 보수 인사를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어떻게 보수에서 대통령 될 수 있냐, 이 자체가 지금 틀려 먹었는데, 그때 제가 보수에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보수 인사들한테. 그때 이제 보수 인사들한테 얘기는 우리의 원수는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원수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감옥에 넣을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그래. 조작날조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라고 다 조작날조 수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도 돼야 조작을 해서라도 문재인 감옥 집어넣는다. 이게 보수층의 지지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게 보수가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 들어가니까 이제 환호성이 터지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수는 문재인을 적대시하고 아주 적개심에 있고, 이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문재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윤석열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정치적 힘이. 근데 그런 식으로 한풀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갤럽이든 뭐든 7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의료 사태거든요. 이거는 게임이 아니다. 내 옆에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이건 점점 악화되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이 둘이 벌이는 전쟁은 디지털 게임과 비슷해요.
이 국민의 삶과 별 관계없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이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람 죽어나가는 문제는 게임이 아니거든. 이게 아주 비참한 현실인데 그거를 오히려 이 이념 전쟁으로 의료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은폐시켜버린다? 그러면 밑은 더 골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더 굳건해 보이는데 바닥은 와르르 무너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 고관여층은 변희재 대표가 말하는 정권의 의도가 잘 먹혀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이건 매우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최근에 이 국민 여론 지형을 보면은 나날이 세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데 의료 대란의 고통은 너무 크다. 그다음에 정권이 무능하다는 게 이걸로 가려지지 않는 다수의 층들이 두텁게 존재하고 또 조금 이제 그 노인들한테는 이건 좀 생명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도 예상이 되는 거죠. 아까 2차 구속 위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조사받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 태블릿 그 1심에서 제가 구속됐다가 나왔는데 이제 2심이 넘어갔는데 2심에서 또 모든 증거와 모든 증인을 그냥 다 무차별 날리면서 이제 구속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쪽도 지금 비상사태인데 이것도 저는 이 큰 차원의 하나의 맥락이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2심에서 구속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이제 이 10월 29일 날 아마 결심을 해서 바로 11월에 이제 선고를 때려서 구속을 시키는 부분들이 다 연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법원이 뭐 다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정치적인 핵심 사건들은 다 장악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사건뿐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들 같은 경우는 판사가 검사보다 더한 경우가 많고 제 사건이 그렇습니다. 선고 공판이 언제라고요? 이제 선거 공판이 아마 11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아직 신혼인데. 아니 신혼인 게 뭐 지금 보니까 변희재 대표님 결혼 앞두고 다이어트 하신 건가요? 월 슬림해지고 젊어지셨네요. 또 정연희님, 변희재님 결혼하셨다더니 장가 가셨나요? 그런데 결혼하셨나요? 지금 9월 28일 날 제가 결혼인데 9월 28일. 그것 때문에 공판을 10월 28일 연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선고해버리면요. 제가 도저히 우려가 없잖아요. 이 나이에 결혼하는데 뭐 도주하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을 못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공판 연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9월 28일이 길일인가 봐요. 지금 9월 28일 날 결혼한다는 분이 많아요. 날짜가 좋은 날짜래요? 가만히 있죠. 국군이 서울 수복한 날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저 하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헤쳐나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시고 또 결혼 전선이고 여러 가지가 걸려 계시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여름에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거 잘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태까지 잘 해오셨듯이 뭐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 하객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게 원래 보수층이 왕창 오기로 했는데 문재인을 잡아넣는 거 하니까 보수층이 지금 쫙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이 축의금에 지금 비상사태 벌어졌어요. 아니 계좌가 있으니까. 축의금은 보수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와야죠. 이거 잘못하다가 한쪽 라인은 촛불 하객, 한쪽 라인은 태극기 하객 이래 됐는데 이게 이념 분쟁이 붙으면은 그 분위기 썰렁해질 수 있어요. 촛불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포의 어머님께서 아까 변희재 대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내가 늘상 주장하는 게 양산에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권 시 인사를 잘못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양산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이 똘똘 뭉치도록 해줘야 합니다. 퇴임자께서 지지율이 높아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정권 재창출을 못한 업보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대 증원으로 시끄럽잖아요. 추석 앞두고 이게 문제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꼬이는 양상입니다. 이 내용 한번 잠깐 짚어보죠. 지금 보면 뭐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도 원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당장 오늘이 9월 9일인데 오늘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대 정원 발표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기업 사표 쓰고 지금 수능 공부한 사람 천진데.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정권에서 지금 마치 협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귀책 사유를 의사들에게 넘기려고 쇼를 한다고 봅니다. 수능 하기 전에는 이 입시 이거 영어 나오기 전에는 마무리 졌어야죠. 그러니까요. 다 끝났는데. 지금. 그러면 완전히 뭐 가는데 하려면 해봐 이런 식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학부모들 동향을 좀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준비해온 사람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협의회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능이 9월에 시작되더라도 실제 입시는 12월까지 간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계속 2025년도 정원 문제를 갖고 싸우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조금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능 대란에 이제 그 의대 어떤 그 강의실에서 대란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내가 학부모라도 야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올해 1학년들이 전원 유급이 될 상황이니까 내년에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지금 받은 신입생하고 해가지고 7,000명이거든. 그러면은 평소에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의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럼 연쇄 효과가 계속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대에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양성 체계가 이제 휘접을 하지 않다.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한다. 이 사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인터뷰들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5년 정원 얘기하고 할 때 이제부터 이 주제는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대란 얘기 나오는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한쪽은 수능 얘기입니다. 이게 2차 충격이, 2차 대란이거든, 이게. 이게 12월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원서를 썼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겠냐. 아니 원서 접수를 해버렸는데 그 뒤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좀 어느 순간이 탐욕으로 좀 젖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대의 이런 어려운 환경을 고민해서 상식적 판단하기보다는 이럴 때 일단 한 발 걸치자가 더 대세 같아요. 이 복잡할 때 일단 한 발라도 걸쳐 놓으면은 다음부터 못 들어오겠지. 사다리 치우기로. 그래서 이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그건 돌진입니다, 마치. 아니 뭐 정권이 돌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돌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톱을 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예, 이거 스톱 걸면요. 입시 대란 벌어지고 여기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뭐 했냐 해가지고 이 입시 쪽에서의 이 지지율 하락이 또 들어오니까 그냥 일단은 의사들을 악마시켜서 그냥 돌진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예를 들자면 어제 정부 입장에 일요일 날 하루에 나온 메시지만 보더라도 처음에 원점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의사들이 안을 만들어 오면 받겠다. 이러다가 또 2025년 정원은 못 건드린다. 어제 나온 입장만 해도 한 서너 개가 전혀 달라요. 지금 일단 정부가 오히려 이 혼란을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질 만한 어젠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그 부서져 있는 듯한 무정부 상태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였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들어와야 여야정이 출발하냐 아니냐 갖고도 또 싸우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의사들은 들어올 기미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들어올 기미를. 그러면 이번 주 상황을 보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부 메시지가 우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놈이 하는 말 다르고 저놈이 하는 말 달라.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의 뜻이 2025년부터냐, 26년부터냐, 이것도 다르고. 그런데 아무 상관도 없는 저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이번에 25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대본에 없는 자들까지 나옵니까, 지금? 저 사람까지 왜 나와, 지금? 그래도 이제 요즘 신상진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의협회장 출신의 의사 출신이. 의사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어요. 이번 해에 이거 동결 안 하면 의사들 못 들어온다. 그게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윤석열은 막 달리는데 의사 출신 의원들, 보건복지부 여기는 이거는 뭐 벼랑으로 떨어지는 게 뼈라니까 브레이크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걸기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만약에 원점에서 검토한다, 난 그래도 탄핵당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단을 만들고 이제 원점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 놔두겠습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대통령이 부처의 재검토도 시킬 수 있고 뭔가 다시 논의 테이블도 얼마든지 만들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는 이래 판단했는데 다시 재검토 시켰다든가. 이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결정하고 밑에다 찍어 누른 정책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뀔 수가 없는 거라고, 대통령은. 그럼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거지만 해야 돼. 이 구조가 돼 놓으니까 사실 뭐 협의체를 만든다 뭐다 한다 한들 일단 대통령이 스스로를 갖다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비용이 너무 값비싸진 거예요. 정치적인 위신이 있잖아, 지들.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대화 자체는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모든 디테일 사안도요, 말이 다 바뀝니다. 저는 어제 속보로 이 병원에서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 다 징계한다고 나왔는데, 예. 오늘 또 사실 무근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안 한다 그랬다니까. 징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는 징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사도 모자라서 지금 군의관도 다 내쫓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사인지 참 걱정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이것도 한동훈과의 대립 관계 쪽에서 해석할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네. 한동훈이 좀 문제를 이거를 좀 제기를 해서 풀면 그쪽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몰아붙이고 그런 측면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현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지역구 가면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이건 뭐 의사 출신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상진 의원이 나와서 하는 게 당원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럼 한동훈이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하려고 하다가 뭐 짓밟히는 거죠. 뭐 얘기도 못하고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짓밟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한 가지 좀 내가 굉장히 우려되는 점 하나 설명인데, 원래 군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지금 10년째 논의가 장기 군의관이 없어가지고 그거 맨날 국정감사 때 지적받았다고. 단기만 가죠. 그런데 지금 군의관이 2,400명인데 아시다시피 야전 의료에서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군대 환자가 대부분 외상 환자 아니면은 뭐 맹장 같은 내과 이런 것들 야전면에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군의관이 2,400명 중에 18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의사 군의관 차출한 게 200명이 넘어. 그러면은 거기에 단기 군의관까지 다 섞여간 거고, 이게 뭐냐면은 왜 의대생이 병역 특례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복무하러 공중보건의 가거나 군의관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문의라고 아직 볼 수도 없어.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마구잡이로 투입을 했다가 보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다른 거 뭐 그럼 배후 진료라도 해라 그랬는데 이거 못합니다 하고 가버린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러더니 이제 징계 논의가 나왔는데 지금 내년 후년부터 이제 군의관 모집도 안 돼요. 이 의정대란에 그걸로.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반 국민들 고통은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 내가 국회의원 할 때도 이거 때문에 연중 바쁜 게 저기 이제는 저 수도통합병원 안 가고 저기 다친 그 장병들이 다 민간병원 가려고 가죠. 예, 예. 그래가지고 매년 그쪽에 대주는 의료보험료가 500억 원이 넘어요. 민간병원 진료비 대주는 게. 그 거기도 붕괴 직전인데 이제 군의관 모집이 안 되고 이번에 군의관 뺑뺑이 돌리는 걸 본 거야. 이거를. 이거 심각합니다. 아니 군대 의료는 의료가 아닙니까? 그쪽은? 왜 그쪽 자리 비우게 하고 쓸만한 애들 다 뽑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에요. 요즘 군대도 훈련 세게 한다는데 의대생들이 이게. 이제 의대 교육 똑바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병으로 빨리 갔다 오자 그냥 지금. 지금 그렇죠. 이제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휴학하고 많죠. 다 군대 가는 예. 거예요 지금. 그럼 군의관 이제 대란 벌어지죠 이거. 그러면 의무병이나 이런 거 할 거라고. 할 줄 아는 건 소화제 주고 아까진기 발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요즘에 말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복무 기간도 짧고. 굳이 장교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게 언론에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군대 시스템은 반은 붕괴됐어요. 이제 누가 군 간부를 가겠습니까? 저기 부사관하고 병사 봉급이 역전됐어요 지금. 이은주님이 재밌는 글을 주셨네요. 2000이 또 등장했죠.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아니. 부담한다는데 왜 하필 또 2천만 원입니까? 아니 나 미쳐. 그러니까 저런 대책.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의료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사람과 돈의 숫자로만 모든 정책을 다 결심하더라고. 아니 심지어 예. 광주 5.18 제주 4.3 가서도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은 얘기만.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참 놀랐는데 그 불치병을 환자한테 의사가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학점 과목에 있더라고. 그때 병명을 이렇게 통보해주는 기술, 소통. 이것도 저 학점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전문성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비로소 의사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부는 사람 머리 숫자하고 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군의관 넣으면 된다 하면 숫자는 올라가니까 이걸 볼트너트 같이 말이요.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줄 알더라고. 점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야정 협의체는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의 뭐 무용지물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해법을 어떻게 찾아요? 뭐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찾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이제 묘수는 없어요. 신의 한 수 같은 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골든타임은 일단 놓쳤는데 이제 시민들 스스로 저기 셀프 헬프, 내 자력 교제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이 위기와 재난을 넘겨야 될지 이런데 시민들이 직접 집단지성을 만들어야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 믿고 계시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저기는 아니 마지못해 정부는 안 믿는데 끌려가니까. 안 아플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럴 때 그래도 남은 10분이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계속 우리 정보 교류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촉구하고 그 방법밖에 없지 지금은. 어떤 이 위협은 지금 노년층이 더 위협적이잖아요 상황이. 위협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노년층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노년 특히 이제 뭐 노년층이 70대는 거의 다 또 보수가 많으니까 이 보수 노년층이 이 게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제 현실을 보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재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인식이 뭔가 딱 오는 그런 차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감옥 집어넣어 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을 거예요. 계속 죽어갈 거고 계속 망할 거고 이제 그 타이밍이 이제 와야 되겠죠. 현타. 현타 온다 그러면. 예.
이렇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또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갑자기 검찰이 이제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털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막 이렇게 막 수사 막 속도를 내면서 이제 추석 밥상 메뉴를 이쪽으로 추석 민심 밥상 메뉴를 이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건희 백이 사라집니까? 하여튼 봅시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더 한번 다듬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오늘 2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나 좀 출석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배척당했죠.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일부 함께해 주신 김 의원님, 변혜재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 네.